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동의 미래 수출국. 2. KF21에 관한 중요한 프로젝트. 3. 이집트와의 비밀 협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이집트에서 한국의 고등훈련기 현지 생산에 함의하면서 앞으로 우리 KF21의 수출에 이집트가 중동 지역의 수출 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오랫동안 중동 국가들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은 우리 K방산 수출의 시작을 열어준 지역이 현재까지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카이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을 완료하고 가장 먼저 수출을 타진했던 국가가 아랍에미리트 UAE였습니다. 2005년 UAE 두바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카이는 T-50을 처음으로 선보았습니다. 특히 T-50 항공기는 초음속 기동이 가능해 급선을, 해면, 비행 등 고난도 비행을 하여 중동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UAE 공군 총사령관은 T-50 훈련기가 신형 기종으로서 아주 뛰어나다며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한국 항공기에 대한 관심과 협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집트 국영 군산 복합체인 아랍산업화기구는 카이 훈련기를 현지 공동 생산에 함의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항공기 생산 플랫폼이 이집트에 들어서는 게 확정되면서 현재 이집트가 진행 중인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카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FA-10 경공격기 수출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2023년 고등훈련기 기종을 새롭게 선정할 방침이며 현재 카이의 FA-10은 이탈리아 M346, 중국 L-15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카이 측은 타국 경쟁 업체와 비교하면 FA-1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며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아프리카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이집트 현지에서 공동 생산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는 중국산 훈련기를 운영 중인데 기체 신뢰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 퇴역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 방산업계에선 올해 이집트가 중국제 훈련기 전체를 교체한다면 약 100여 대의 FA-10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집트의 FA-10 수출 성과는 향후 개발될 KF-21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전술기 400여 개를 운영하는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허나 다국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를 통합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집트 현지 공장이 세워지고 한국형 항공기를 위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통합 운영이 가능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 방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 확정의 뒤를 이어 FA-10 수출까지 확정짓는다면 아마도 KF-21 전투기를 최초로 수출하게 될 국가 1순위로 이집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집트가 KF-21 전투기를 수입하게 된다면 약 40대를 구매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대규모 수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한국과 이집트의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KF-21 전투기의 수출을 통해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세계적인 실력을 인정받게 되며 이는 앞으로 더 여러 나라가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을 수입하게 될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직접 개발한 전투기인 만큼 국내적으로도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F-21은 국내 군수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꼽히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양산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뛰어난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여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고 강력한 엔진과 높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계공과 대지에서 모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KF-21은 국내 군사용으로 양산될 것이라서 우리 군이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래의 KF-21의 수출 계약이 체결을 성공한다면 이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 국방부와의 수출 계약은 한국 방위산업이 중동 지역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집트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FA-50 계약이 성공한다면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을 중동 지역에서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나. 또한 FAU10 수출로 인해 한국 방위산업이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이 직접 개발한 전투기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선 FA10 수출 성공이 꼭 필요하지만 KF-21 수출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KF-21의 수출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 KF-21이 미국의 F-35와 같은 선진 군용기에 비해서 기술력 측면에서는 아직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군수산업이 국제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KF-21의 성능을 더욱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KF-21의 수출에 대한 미국의 인터널 시스템 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KF-21 보람에는 미국제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KF-21의 수출이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 방위산업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KF-21의 수출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 국내에서 국산 엔진이 개발되어 탑재된다면 해소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셋째, KF-21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이에 대한 기술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국내 군수산업이 수출한 제품의 기술을 대상 국가에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이집트와 우리의 긴밀한 논의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KF-21의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출 도상국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전시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KF-21의 기술력과 성능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이미 전 세계에서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KF-21의 수출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기술 개선, 기술 이전, 수출 계약 체결,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KF-21의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국방력도 높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방산업은 KF-21의 수출을 추진하면서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낙후된 철도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나라가 한국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이 1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1대1로를 추진했던 곳이었는데 결국 중국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한국에 맡기고 있어 시진핑마저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중국은 모든 투자를 중단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운명을 맡겨버린 이집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은 2016년 이집트로 나라가 20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40억 달러를 투입해 전력과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서 1대1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신행정 수도 건설과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 철도, 방산, 원전 등 중국이 군침을 흘릴 내용을 상당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만큼 1대1로를 완성하려는 중국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1대1로는 2013년부터 시진핑이 추진해왔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70개국 이상의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를 연결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투자한 전 세계 프로젝트는 1,500개 이상으로 그 가치는 1조 9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입니다. 중국은 1956년 이집트와 수교하면서 해당 지역 외교의 첫 발을 디딘 바 있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 신세계 국가와 수교를 하며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상업 대출은 1,4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부채의 20%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에게 많은 빚을 진 나라 50개국 가운데 절반은 아프리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이집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이 이집트를 재차 방문해 1대1로 참여를 촉구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무인기 18대 등을 제공하며 이집트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한국에게 수주를 몰아줬고 중국은 분노했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대폭 수정 중이라는 소식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빚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가 상환 불능에 빠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국의 1대1로 투자액은 2019년과 비교해 40%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와 대외부채로 디폴트 사태에 빠진 스리랑카의 투자를 중단했으며 이집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로 투자를 멈춰버려 외신들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집트가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강상과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주로 지원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중국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와 케냐에 지은 철도는 예상보다 이용률이 낮아 빚만 쌓았고 기존 고속도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운영을 맡은 중국 직원 3명이 티켓값을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다 체포돼 버렸죠. 중국은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억지로 철도를 설치하게 함우 부차의 함정에 빠지겠고 비싸게 티켓값을 받아 이익을 챙기려 했지만 모든 게 들통난 것입니다. 중국은 이집트 철도 사업에도 뛰어들었으나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국 매체들은 수에즈 운하 좌초 사태를 이용해 1대1로 철도 운송망을 띄우자고 주장했으며 이는 이집트에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 분호가 좌초되면서 선박 운항이 막혀 422척 이상의 선박이 발이 묶이며 이집트의 최대 위기가 왔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1대1로 열차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20일이면 운송할 수 있다며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해 분노를 샀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열차 이용객은 매년 5억 명에 달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탓에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매년 1천여 건 이상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2017년에도 열차 2대가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도 곳곳에서 열차가 탈선해 이용객들이 수시로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이며 최우선 국책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LCC 대통령은 열차 추돌 사고가 잇따르자 전역에서 철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고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약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협력을 타진했던 곳은 한국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최근에도 현대로템은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집트 지하철 입찰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중국 CRRC와 스페인 업체를 제치고 당당히 수주 계약을 따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완비된 320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전동차 총 40대 분량을 말입니다. 해당 지하철은 이 3호선에서 운영되며 매일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 8년간 유지보수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현지 업체 내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수주한 것으로 현대로템 지분은 전체 사업 규모의 86% 정도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제작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공업단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번 협력으로 공업단지 내 공장 건설과 현지화 모두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회가 열린 철도 관련 국내 기업 또한 100여 개에 달하며 향후 수출 파급 효과는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도 약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래전부터 이집트에 전동차를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2012년 카이로 1호선에 전동차 180량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호선에 전동차 256량을 공급했고 2020년에는 2호선에 약 48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카이로 1, 3호선에 전동차 484량을 수주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열차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중국처럼 꼼수를 쓰지 않아 지속적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카이로 시민들 또한 일부러 현대로템 열차를 타기 위해 차량을 기다려가며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어컨 시설이 그들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카이로 전동차는 시속 80km로 운행되고 편성당 약 174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50도에 가까운 더위를 이길 수 있게 에어컨이 장착된 오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은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철도 신호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로 구축한 우리 기술이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열차 사고율이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또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이 DCF 또한 자금 지원에 나섰는데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에 3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룩소르에서 하이뎀에 이르는 이집트 남부 224km 구간에 투입됐고 마지막 구간의 현대화 작업이 되면 12년간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850년대에 개통된 탓에 운행 속도가 느리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지역인데다 이집트 주요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고 나일강 하류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물류 이동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들은 한국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터널 청장은 현대로템과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 현지화에 적극적이고 고객 만족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지역 산업 현지화 비율을 6년 후 75%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한국 기업은 계약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소문나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건설에서도 한국 기업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인구 1억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카이로에 살고 있는데 얼핏 보면 인구 집중도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현지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시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늙고 병든 카이로를 개선할 수 없다며 신도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시시 대통령의 2015년 신행정수도 NAC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여기에 5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 지어질 경우 2050년이면 총 4천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주요 수입원인 수에즈 운하 건설과 비교될 정도로 큰 사업이며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된 철도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집트 재무장관이 한국 대사를 찾아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의 실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사업은 크게 철도, 방산, 플랜트로 나뉘는데 작년 신규 수주액 3조 4천억 원 중 철도는 2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력 분산식 전기열차를 개발해내 열차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력 분산식은 동력 장치가 차량마다 아래쪽에 분산 배치 있어 가속과 감속이 뛰어나 역내 거리가 짧은 환경에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열차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말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해냈죠. 2달 동안 18만 킬로미터의 시운전을 거쳐 최종 성능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 180량 규모로 도입을 추진하는 터키와 태국 고속철 사업을 포함해 추가로 100량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 고속철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은 2019년까지 대규모 적자였다가 빠르게 흑자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3천억 원 선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도 사업 해외 수주 확대로 적자에서 벗어나 고속 질주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로템 사장은 전차와 열차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8월 폴란드와 맺은 케이트 전차 1000대분 수출 계약도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이집트에서도 케이트 흑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2월 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며 2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고 FA-50 전투기에 이어 K1 훈련기 도입을 검토했을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8월 공군 블랙이글스 팀이 세계 최초로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을 날아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수출 전망은 한층 밝아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은 2023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카이는 이집트에서 FA-50 전투기 최대 100대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겨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이뤄낸 대규모 원전 수출이었죠. 이집트가 방산 및 철도에 이어 원전 사업까지 한국을 파트너로 삼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롤모델로 삼은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집트는 우리나라의 제1위 아프리카 수출국으로 경제규모나 인구,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큰 국가로 부각돼 있습니다. 미래를 모두 한국에 맡기고 있는 이집트.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항모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를 한국이 건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하나그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조만간 한국이 보유하게 될 중항모는 대체 어떤 종류이며 한국이 어떻게 항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척. 이 숫자는 한국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침범했던 중국 군함의 숫자입니다. 공동 관할 해역이 아닌 한국 단독 해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쓴 숫자인데요. 2018년에는 230척을 기록했던 것에서 30척이 늘어난 숫자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관할 해역을 중국 해역인 양 침범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60척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남해를 통해 침범한 중국 선박은 110척, 서해를 통해 침범한 선박은 50척에 달했고 동해에서 발견된 선박은 10척에 달했습니다. 8월 한 달 기준으로 170척이 한국 항해를 버젓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국 군함이 출격해 쫓아낸 숫자입니다. 한국 군함 몰래 침입한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중국 군함은 한국 경계 수역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도움으로 중국 선박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을 쫓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제조하고 있는 군함 때문이죠. 특히 미국을 쫓아가겠다며 해양불기를 실현하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로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항모 숫자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섭게 늘리고 있죠. 중국 CCV는 올해 세 번째로 진수한 항공모함 푸젠함이 게르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게르 테스트란 함정을 부두에 계류한 채 선내 장비와 기계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데요. 이 테스트가 시행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항공모함이 또 한 척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에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하며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해 만든 항모입니다. 2024년 취역을 앞두고 있는 푸젠함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배치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게르 테스트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선박들이 자국 해군력을 믿고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와중에 푸젠함까지 가세하게 되면 중국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한국도 서둘러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죠. 하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경항모 사업은 최근 예산이 중지되면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항모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항모 도입은 먼 훗날 이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항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되던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로 크기를 변경, 중국과 맞설 정도로 한국이 항모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는 정보가 폴린 것이죠. 이 소식이 처음 공개된 것은 최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었습니다. 카이는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모델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카이가 공개한 것은 바로 KF-21의 함재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살린 KF-21은 세계에서 주목받을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에 많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타진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전에서 함재기 형태의 새로운 모델 KF-21N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죠.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경항모에는 도저히 실을 만한 크기의 함재기 모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직이 착륙기 모델이 아닌 활주로, 이 착륙기 모델로. 다시 말해 함재기의 활주로가 무조건 달려 있어야 하는 사이즈가 큰 항모만 수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모델의 등장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이 궁금증을 김승경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풀어주면서 한국형 중항모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재기 모델과 관련 설계 변경을 암시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로는 도저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한국 해군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현재 연구 영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 중항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중항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같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우조선해양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주도로 재빠르게 대우조선해양을 한화로 넘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처럼 빠르게 결론이 났는데요. 심지어 한화그룹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특수선 분야였으나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곳으로
대한민국 토선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회사랄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건조 노하우를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이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한화와 힘을 합친 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 합병 추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한화 주도의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한화는 예전부터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고 자부하며 육해공 방산 분야를 전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기업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수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해양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그 마지막 수건을 달성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경항모는커녕 중항모 건설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항모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무모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방산 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누구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방산 관계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방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한화에게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이전 영국의 밥콕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죠. 양사는 국내외 함정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를 하며 밥콕사가 가진 경항모 제조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죠. 밥콕사는 퀸 엘리자베스 함을 비롯해 세계적인 해군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장비 개발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밥콕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였죠. 그런데 한화에 합병된 이상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로 설계 변경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형태로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표 함정이라 할 수 있는 퀸 엘리자베스호는 중항모로 설계되었고 엘리자베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밥콕사는 전 세계 동들어서 몇 안 되는 중항모 건설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양해각서까지 인계받으면서 중항모 건설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항모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에 있어 한화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하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상 중항모 개발에는 프로젝트 추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가운데 한화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국 방산,